아들을 잃은 엄마. 딸의 연인을 보고 무너졌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제1화. 그날 아이는 울지도 못했다. 지금도 저는 겨울의 냄새를 맡으면 숨이 막힙니다. 차가운 소독약 냄새와 함께 끔찍했던 그날의 병원 복도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제 나이 32살 때였습니다. 늦은 나이에도 들어선 첫 아이였고 의사는 태아가 아주 건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힘차게 울었고 저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엄마가 되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아이를 가슴에 안았을 때 그 작은 손이 제 검지를 꽉 붙잡았습니다. 정말 닿은 것 같지도 않았던 그 감각이 제 인생 전체를 움켜쥔 순간이었습니다. 산모님 잠시만요. 간호사는 아이를 안은 채 신생아실 문 앞에서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아기 체온을 한 번 더 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다고 느끼기엔 저는 너무 행복했고 또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이를 제 품에서 떼어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한 5분쯤 지났을까요? 아니면 10분쯤? 출산 후의 시간은 늘 흐릿했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을 때 간호사의 얼굴에는 아까와는 전혀 다른 표정이 써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아이 대신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산모님 힘드시겠지만 진정 좀 하시고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만 남았습니다. 심정지로 인한 응급조치 도중 사망. 라는 그 단어들이 외국어처럼 들렸습니다. 우리 아기 분명히 아까 제가 안고 있었잖아요. 큰 소리로 울었고 체온도 따뜻했어요. 네, 맞아요. 아기는 정말 건강했어요. 의사는 고개를 숙였고 간호사는 울먹였지만 누구도 제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망했다는 제 아이를 직접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미 수습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신생아실 CCTV는 그날따라 고장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황당한 건 출생 기록 자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제 아이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남편은 그날 밤 제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이미 다 끝난 일이야. 그 말은 아이를 잊자는 말이었고 제 마음도 함께 덮어두자는 뜻이었습니다. 퇴원 후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기록실과 원무과 그리고 간호사실을 찾아갔습니다. 제 아기의 이름을 말하자 직원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 산모 이름은 있었는데 아기에 대한 기록은? 그들의 말끝은 늘 흐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불쌍하게 봤고 어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보다 못한 남편은 결국 저를 떠났습니다. 당신은 죽은 아이보다 당신의 그 집착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다른 여자와 재혼했습니다.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도 남편도 없는 집에서 이미 사망한 제 아이의 생일만 늘어갔습니다. 1살, 2살, 10살, 그리고 어느덧 20살. 죽은 아이의 얼굴은 제 기억 속에서 늙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날의 모습으로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겐 딸이 생겼습니다. 비록 재혼으로 얻은 아이였지만 저는 진심으로 딸을 사랑했습니다. 그 아이에게만큼은 제가 겪은 상실감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진짜 괜찮은 사람 만나고 있어. 이번엔 믿어도 되니? 진짜야? 저는 웃으며 처음으로 제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딸은 청년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렸고 그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눈빛과 그 시선. 30년 전 신생아실 유리 너머에서 저를 바라보. 던. 그 아이의 눈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숟가락이 손에서 떨어졌고 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왜 그래? 갑자기 긴장했어? 아니었습니다. 그건 긴장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죽었던 아이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그제서야 풀리지 않았던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30년 전 죽었다던 아이가 지금 제 집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요. 제2화. 낯선 남자의 눈에 내 아이가 있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현관문 앞에 서 있던 그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고 특히나 그 눈이 제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의 눈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라고들 하죠. 하지만 어미에게는 절대 속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눈빛은 흉내낼 수 있어도 태어날 때부터 가진 시선은 속일 수 없거든요. 그 청년의 눈은 제 아이가 마지막으로 저를 보던 그 시선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똑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그 사람 어땠어? 좀 무뚝뚝하긴 한데, 진짜 착해? 저는 젓가락을 들고서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십 개의 질문이 소용돌이 쳤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 일순하고 좋아 보이더라. 그 한마디를 하기까지 제 심장은 몇 번이나 내려앉았는지 모릅니다. 딸은 배시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환해서 저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청년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딸과 통화할 때도 그의 이름이 나오면 괜히 수첩을 꺼내 적어 두었습니다. 이름과 나이, 그리고 태어난 해. 숫자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30, 정확히는 31살. 제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바로 그 나이였습니다. 우연일 수 있다고 수십 번을 되뇌었습니다. 이 세상에 31살 남자가 그 청년 하나뿐일 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건 우연이 계속 겹친다는 점이었습니다. 며칠 뒤, 딸과 그 청년이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이번엔 저녁 식사를 약속한 자리였습니다.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도왔으며 딸이 장난치며 말을 걸 때면 조금은 수줍은 듯 웃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조차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도 낯을 가리는 편이었거든요.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저는 일부러 그의 손을 봤습니다. 엄지 아래로 길게 뻗은 손금과 손목 안쪽의 작은 점. 그 점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며칠 뒤. 저는 아이의 몸을 샅샅이 보며 이상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그때 손목 안쪽에 있던 아주 작은 점 하나. 원래 이런 건 시간 지나면 사라질 수도 있다며. 당시 의사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후 아이의 점은 제 기억 속에서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 점이 제 눈앞에 있는 겁니다. 어머니, 혹시 불편하신 거 있으면 말씀 주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투, 상대를 배려하려다 괜히 더 조심스러워지는 말버릇. 제가 말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딱 그런 시기였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을 열면 무슨 말이 나올지 저 자신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딸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지 않게 하려고 저는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원래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에는 보고 싶은 것만 보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딸이 잠든 뒤 거실에 앉아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낡은 봉투 안에는 아이의 발도장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유일하게 남겨준 증거 같은 것이었습니다. 발바닥의 굴곡과 엄지발가락이 살짝 안쪽으로 휘어진 모양. 저는 휴대폰을 들고 딸의 SNS를 열었습니다. 그 청년의 사진이 몇 장 올라와 있었습니다. 여행 사진 중 하나에서 그의 맨발이 우연히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을 확대하자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같았습니다. 너무도 똑같아서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도 아니고 설마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건 도가 지나친 상상일 뿐이야. 엄마가 돼서 딸의 인생을 망칠 수는 없는 거잖아. 하지만 그런 마음은 이미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심하고 30년 전 그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건물은 새로 지어졌지만 로비의 공기와 냄새는 그대로였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원무과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리다 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시기 기록은 이미 폐기됐습니다. 기록실에서도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백발의 여자가 저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눈이 마주쳤고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그때 그 산모분 아니신가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퇴직한 간호사였다고 했습니다. 30년 전 그날 근무를 했다고 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이 하나가 분명히 더 있었어요. 그녀의 말에 제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는 없었지만 저는 분명히 기억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윗선에서 입단속을 시켰어요. 괜히 나섰다간 인생 망친다는 협박도 했고요. 그녀의 말은 제 지난 30년을 단번에 설명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갔다 왔다며? 근데 왜 말 안 했어? 저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그냥 이 옛날 생각이 나서 운동 삼아 한번 가봤어. 딸은 한숨을 쉬듯 웃었습니다. 우리 엄마 아직도 그 일 못 놓았구나.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날 밤 딸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있잖아, 이나. 임신했어.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이 그리고 또 다른 아이.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 내 딸의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축하해 줄 거지? 그날 밤, 저는 아이의 발도장 사진을 가슴에 안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요. 진실을 끝까지 덮고 가야 한다는 것을요. 제 3화. 출생 기록은 처음부터 없었다. 딸이 잠든 밤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이 휘몰아친 것처럼 어지러웠습니다. 딸의 임신. 그 한 단어가 제 모든 생각을 멈추게 했습니다. 딸이 아이를 가졌다는 기쁨보다 먼저 떠오른 건 그 청년의 얼굴이었습니다. 정말 만약에 그 청년이 제 아들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생각을 입에 담는 순간 죄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몇 번이나 스스로를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은 척, 아무 감정도 없는 사람처럼 창구 앞에 섰습니다. 30년 전 기록인데요. 혹시 개인 보관 기록 같은 건 없을까요? 창구 직원은 처음엔 기계적으로 웃었고 제가 날짜와 병동을 말하자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고객님 잠시만요. 그 잠시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직원은 돌아와 작게 말했습니다. 그 시기 기록 중 전산 시스템에 아예 입력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 말은 전산 기록이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엔 조금 더 솔직했을 뿐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한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득 그때 어제 만났던 퇴직 간호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그날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더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내뱉듯이 말했습니다. 전화로는 말 못해요. 우리는 병원에서 한참 떨어진 허름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몇 번이나 살핀 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그날 일산에 아이 하나가 죽었어요. 그녀의 말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부잣집 댁 아이였어요. VIP 고객이어서 병원에서도 아주 신경을 많이 쓰던 집이었죠. 그런 집 아이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게 되자 병원 측은 다른 선택을 했다고 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태어난 산에 아이 하나를 그 집 아이로 올려버린 거예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설마 그 집으로 간 아이가? 간호사는 제 눈을 맞추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요, 산모님 아이였어요. 그 순간 세상이 뒤집히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제 아이는 의료사고로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제 아이는 분명히 살아 있었고, 다만 다른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제 아이는 죽은 게 아니었나요? 죄송해요, 살아 있었어요. 그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냈습니다. 그 아이는 죽을 뻔했지만 분명히 살아났어요. 그녀는 그날 밤 몇 명의 의사가 서명을 했고 기록을 바꿨으며 간호사들에게 입단속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무서워서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아이가 죽은 것보다는 사는 게 낫다고요? 그녀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날카롭고 잔인한 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그 사람 온대? 엄마랑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유난히 말이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저를 힐끔거렸고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가 불편하게 해드린 거 있나요? 그 목소리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나는 오히려 아팠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그 말이 목에 걸려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딸은 먼저 방으로 들어갔고 거실에는 저와 그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길게 흘렀습니다.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제 출생에 대해 잘 몰라요. 그의 말에 제 손에서 컵이 미끄러졌습니다. 양부모님이 절 키워주셨어요. 그 대신에 어릴 때부터 한 가지는 절대 묻지 말라고 했어요.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입양됐다는 사실에 대해서요. 그 말이 확정처럼 제 가슴에 내려 앉았습니다. 그럼 본인도 질문해보고 싶은 적이 없나요? 제 질문에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있었어요. 많았죠. 근데 알고 나면 모든 게 다 무너질까 봐 무서웠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딸은 제 방에 들어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그 사람 싫어? 맘에 안 들어? 저는 딸의 손을 잡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바보같이 아니야, 그럴 리가 있니?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새벽녘, 간호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산모님, 그날 아드님이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었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이어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선택의 지옥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다음에 올 진실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부숴야만 드러난다는 것을요. 제 4화. 그 아이는 살아남기 위해 다른 이름을 가졌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딱 열흘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열흘. 사람 인생을 갈라놓기엔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침인지 밤인지도 모른 채 딸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딸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임신 초기라 힘들다면서도 아이 아빠 얘기를 할 때면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전보다 훨씬 더 자주 집에 왔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딸의 물컵을 먼저 채우고 제가 들기 힘들어 보이는 걸 보면 말없이 도와줬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잔인했습니다. 어머니, 검사 결과 나오면 저도 같이 들어도 될까요?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피할 수 있는 선택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으러 가던 날, 딸은 회사 일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그 사람 둘만 병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전과 똑같은 병원이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떨고 있었고 제가 기다리는 쪽이었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얼굴로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친자 관계가 99.9% 이상으로 확인됩니다. 그 한 문장에 제 숨이 멎었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보는 순간 세상이 흐릿해졌습니다. 눈물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 어머니가 진짜 제 어머니인 거네요? 그 말에 저는 그를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기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그 말이 너무나 진실돼 보여서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제 저는 어머니가 둘이네요.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와 이 낳아주신 어머니요. 그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얼굴이 저를 더 괴롭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딸에게 모든 걸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차분한 척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검사 결과가 나왔어. 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치 엄마, 우리 닮았지? 그 웃음이 칼처럼 아팠습니다. 잘 들어 그 사람, 엄마가 찾던 내 아들이래. 딸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눈이었고, 다음엔 이해하고 싶지 않은 눈이었고, 마지막엔 모든 걸 알아버린 눈이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는? 딸은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은 그날 밤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들을 잃은 엄마와 사랑하는 연인을 잃은 딸? 누가 더 불행한지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그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따님한테는 제가 직접 말하게 해주세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난 이런 사실을 몰라서 알았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야. 딸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이만큼은 지키고 싶어? 그 말에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난 뭐야? 그 질문에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딸은 제 방으로 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 아이 지울까? 딸의 말에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진심이야. 난 내 인생 망치기 싫어. 그리고 이런 관계로 아이 낳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무서워. 저는 딸을 안고 처음으로 소리 내 울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의 양부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사죄하듯 말했습니다. 우린 아이를 뺏은 게 아니라 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변명이었고 고해였으며 지은 죄에 대한 비겁한 회피였습니다. 맞아요. 그 아이가 살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용이 말을 더 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인생을 대신 살아온 겁니다. 그날 밤 아들은 혼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이름은 바꾸지 않을게요. 그 말에 제가 고개를 들자 그는 말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이름으로 살아온 인생도 제 인생이에요. 그 말은 도망이 아니라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새벽녘, 저는 아들의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살아 계셔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재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택의 이야기라는 것을요. 누군가는 핏줄을 선택해야 하고, 누군가는 사랑을 포기해야 하며, 또 누군가는 둘 다 잃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어쩌면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제5화. 세 사람은 같은 아이를 다른 이유로 지키려 했다. 딸은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그 침묵이 울음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임신 초기라 입덧이 심한 탓도 있었지만 딸은 거의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먹고 싶지 않아.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가장 괜찮지 않을 때 나오는 말이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짧은 메시지만 왔습니다. 밥은 좀 먹나요? 몸은 괜찮나요? 그 문장마다 어머니라는 단어와 연인이라는 단어가 엉켜있는 것 같아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느 날 밤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 아이 낳을게. 그 말은 결심이라기보다 체념처럼 들렸습니다. 누구의 아이인지 헷갈려도 이 아이만큼은 죄가 없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다시 산부인과를 다니기 시작했고 저는 그 뒤를 따라 다녔습니다. 대기실에서 초음파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새 생명은 언제나 축복이어야 하는데 왜 이 아이는 임신되는 순간부터 이토록 무거운 짐을 지고 와야 하는지. 며칠 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배를 눌렀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고 저는 그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게요. 그는 미리 준비해온 사람처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도, 이 따님도, 이 어머니도. 그는 끝내 문장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딸은 그의 방문을 알고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문 너머로 기척은 느껴졌지만 끝내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또다시 자기 자리를 스스로 비워주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딸이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얘 나 아직 사랑한대? 그 질문은 확인이 아니라 허락을 구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분명 사랑은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충격이 컸던 것 같아. 딸은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그럼 더 아플 건데 어쩌냐. 며칠 후 양부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송구스럽지만 그 아이 저희에게도 아들입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긴 그들도 거짓말을 하며 30년을 버텨온 부모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놓아줘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떤 선택을 하길 바라세요? 그 질문은 제가 가장 듣기 싫었던 질문이었습니다. 난 바라는 게 없단다. 다만 누군가를 위한 선택으로 네 인생이 망쳐지지 않았으면 한단다. 그는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딸이 병원에서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심한 입덧 때문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딸은 제 손을 잡고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사실은 너무 무서워.
그 말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누군가는 악역이 되어야 한다면 그건 부모여야 한다고요.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네가 물러나 줘야겠다. 그 말은 칼을 들고 제 가슴을 스스로 찌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그가 말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말했습니다. 엄마, 신기하게도 오늘은 아기가 잘 있는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전 이제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새로 태어날 우리 아기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선택이 누군가를 살렸는지 아니면 모두를 조금씩 죽이고 있는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요. 제6화. 키는 숨길 수 있었지만 마음은 숨기지 못했다. 아들이 물러난 후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시계 초침 소리가 귀에 거슬릴 정도였습니다. 딸은 조금씩 웃음을 되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아이 심장 소리를 들려주던 날, 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들려? 이 소리, 우리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있다는 소리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정리했다고 해서 정리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딸은 종종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요즘 어떻게 지내? 딸의 질문에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겠지 뭐. 사실은 잘 지내는지 확인해 본 적도 없으면서 말이죠. 아들은 정말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없었고 더 이상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처럼요. 그 침묵이 저를 더 괴롭혔습니다. 아이를 한 번 잃은 사람에게 사라짐이란 언제나 공포니까요. 어느 날 양부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우리 아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술을 자주 마시고 회사도 그만둘까 고민 중인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그때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습니다. 딸의 배가 조금씩 불러왔습니다. 옷 위로도 티가 날 만큼 확연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이 아이의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라서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너무 많은 비밀 위에 서 있다는 걸 알게 될까? 어느 날 오후 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 사람 꿈을 꿨어.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나한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아기만 안고 있더라. 딸은 웃으려 했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지? 꿈인데도 왜 이렇게 현실 같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도 아들의 방 앞에 서 있는 꿈을 꿨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문을 열면 아무도 없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깬 뒤 한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사람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딸의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그 여자. 그러니까 아들의 양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탁이 있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이미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그 아기, 이안이, 손주를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쿵 내려 앉았습니다. 멀리서라도 이안이 사진이라도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6사람의 인생을 묻고 있다는 것을요. 딸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딸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됐어. 그 말은 거절도 아니고 허락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날 밤 딸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다른 방에서 그 통화 내용을 엿듣고 말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지? 나도 아기도 잘 지내고 있어? 침묵이 길어졌고 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있잖아, 우리 아기. 미안하다, 잘 있어? 그 한마디에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딸의 웃음은 전과 달라졌습니다. 영혼이 비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제게 연락해 왔습니다. 어머니, 저 나중에 멀리서라도 아기 지켜볼 수 있을까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되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아들이기를 포기하지도 못한 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 선택이 아이를 위한 선택이었을까? 아이를 지키기 위해 아들을 지운 선택이 과연 옳았을까? 새벽녘 딸이 제 방으로 와 말없이 안겼습니다. 엄마, 나도 이기적일 수 있을까? 그 질문은 허락을 구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기적이야. 다만 누구를 위해 이기적이냐가 다를 뿐이야. 그 말이 위로가 되었는지 상처가 되었는지는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피는 숨길 수 있어도 마음은 절대 숨길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비밀은 언젠가 아이의 울음소리처럼 밖으로 터져나올 거라는 것을요. 제 7화 아이의 울음은 숨겨진 진실을 깨웠다. 딸 아이의 태동은 아주 조용하게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딸만 느꼈고 그 다음엔 제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엄마, 느꼈지? 지금 움직였어.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이 집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 놓을 거라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산부인과 대기실에서 딸은 주변 임산부들을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주로 남편과 함께 온 사람들과 친정 어머니와 함께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딸은 괜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다 자기 자리 있는 것 같지 않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심장 소리가 또렷이 들리던 날 의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기가 매우 건강해요. 아빠 닮았나 보네요. 심장 소리가 아주 힘차네요. 그 말에 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말을 돌렸습니다. 엄마 닮았겠죠? 우리 집안 여자들이 다 심장이 강해요. 그 말은 위로였을까요? 아님 회피였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호등에 걸려 차가 멈췄을 때 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아기가 크면 아빠 닮았다는 말 계속 들을까? 저는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글쎄다, DNA는 속일 수 없으니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럼 그때 가서도 아무 말 안 해도 될까? 그 질문은 제 선택을 다시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딸은 진통처럼 찾아오는 불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엄마, 혹시 우리 아기가 아빠를 찾으면? 그 말을 끝내지 못하고 딸은 울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확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집 딸 임신했다며 남편은 없고? 그 말은 제 귓속을 파고 들었습니다. 소문은 언제나 사실보다 빠르고 잔인했습니다. 그날 저녁 딸은 식탁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이 우리 아기 아빠 이야기 언젠가는 해야 하겠지? 그 질문에 숟가락이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나는 그 말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유난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딸은 배를 부여잡고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아기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아. 나는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병원 근처에서 딸을 우연히 보았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저 며칠 전 멀리서 봤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행복해 보이더군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 걸었습니다. 그 문장은 배려처럼 느껴지지만 포기에 가깝게 들렸습니다. 딸에게 그 사실을 말했을 때 딸은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 일 내 얘기는 안 물어봤어? 그 말엔 섭섭함과 안도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딸의 배가 눈에 띄게 불러오자 주변 시선이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여자 혼자서 키우는 거야? 아빠는 뭐 한대? 딸은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집에 오면 꼭 화장실에서 울고 나왔습니다. 어느 날 밤 딸이 갑자기 제 방으로 건너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드디어 결심했어. 그 한마디에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우리 아기 태어나면 아빠 이야기를 아기한테 숨기지 않을래. 딸의 말은 선언이었습니다. 엄마, 난 우리 아기에게 거짓말로 시작하고 싶지 않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는 거짓말의 결과로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딸은 배를 어루만지며 아기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야, 아빠는 말이 많지 않았어. 그런데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 말들을 들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예정일이 가까워질수록 아들은 더 자주 연락해 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기 이름은 지었습니까? 아들의 질문은 기대였고 두려움이었습니다. 딸은 아직 이름을 정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아기 이름을 지으면 진짜 나 혼자서 아기를 길러야 할 것 같아서 그 말이 너무 아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딸이 진통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딸은 제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아기 나중에 아빠 알아볼까? 그 질문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아볼 거야. 핏줄은 절대로 숨겨지지 않아. 분만실 앞에서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메시지 하나가 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습니까? 그 문장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답장을 쓰지 못했습니다. 분만실 안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울음은 너무 컸고 너무 분명했습니다. 그 소리는 제가 30년 전 잃어버렸던 그날의 울음과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숨겨진 비밀을 대신 짊어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그 비밀을 세상 밖으로 꺼내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요. 제8화 이 아이의 아버지를 세상은 이미 알고 있었다. 아기의 울음은 분만실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복도를 지나 병원 로비까지 흘러갔고 제게는 그 울음이 이제는 돌아올 수 없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딸은 기진 맥진한 얼굴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아기를 끌어안은 팔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기 진짜로 나왔네? 그 말이 웃음인지 눈물인지 저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는 아이를 안겨주며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분은 언제 오세요? 그 질문에 공기가 멈췄습니다. 딸은 잠시 눈을 떴다가 다시 감았습니다. 아빠는 일 지금 없어요.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지만 사실도 아니었습니다. 병실로 옮긴 뒤 저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기, 건강하게 태어났어. 그 짧은 문장에 손이 떨렸습니다. 답장은 곧바로 왔습니다. 지금 찾아가봐도 될까요? 그 물음은 허락을 구하는 말이었습니다. 딸에게 그 메시지를 보여주었을 때 딸은 한참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아기 아빠로서 와도 돼? 그 말은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결단을 조용히 두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실문 앞에서 소란이 났습니다. 간호사 둘이 속닥거리며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분 왔다 갔다면서요? 어제 뉴스에 나왔던 그 회사 고발한 사람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은 유명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최근 대기업 내부 비리를 고발한 사람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회사에서도 사람에게서도 모두들에게서 멀어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딸은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왜 뉴스에 나와? 딸의 질문에 저는 처음으로 아들의 현재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딸은 말없이 아기 얼굴을 내려다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 태어나기 전부터 아빠 인생을 아주 뒤집어 놨네. 그 말은 자책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병실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썼지만 딸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아들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내가 와도 되나 모르겠네. 그 한마디가 30년의 공백을 메우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 순간을 느끼기엔 충분했습니다. 딸은 아무 말 없이 아기를 아들에게 안겼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많이 늦었지? 아들의 그 말은 딸에게 한 말이었고 아기에게 한 말이었으며 어쩌면 저에게 한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장면을 병실 밖에서 누군가가 보고 있었습니다. 딸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며칠 후 인터넷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혼자 아이 낳은 줄 알았던 여자, 옆에 그 남자가 있었다. 이름은 없었지만 상황은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딸은 그 글을 보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벌써 다 알아버렸어. 그 말에 저는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었으니까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들의 양어머니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보자마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아기 눈매가. 그 말은 확신이었습니다. 그녀는 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짜 미안하다. 그때 내가 아이를 훔쳐가지만 않았어도. 그 순간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소문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 아빠가 그 사람 일에 어쩐지 닮았더라. 말들은 아이보다 빨리 자랐습니다. 딸은 아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이 아이 숨길 필요 없지? 그 질문에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기지 않는다는 건 지켜야 할 게 더 많아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앞에 서겠습니다. 그 말은 선언이었고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등을 보며 알았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를 세상은 이미 알고 있었고 이제는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요. 제9화 아버지가 된다는 것, 아들이었던 시간을 통과하는 일. 아들은 아이의 울음소리에 아직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밤중에 아이가 울면 그는 늘 한 박자 늦게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딸은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처음이잖아.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안을 때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안는 게 아니라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요. 그 모습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직도 누군가의 아들인 듯 보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이 아빠로서 잘 할 수 있을까요? 아들의 질문은 답을 기대하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확인받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아이가 태어난 뒤 빠르게 변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고 말투가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내가 지켜? 그 말에는 더 이상 불안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 단단함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조금 아팠습니다. 아이의 출생 신고를 앞두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성란에 이름을 적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공무원의 질문은 담담했지만 잔인했습니다. 두 분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 말에 딸은 입술을 깨 물었습니다. 아들은 그날 밤술을 마시고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아직도 어머니 아들로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었다는 시간은 지워지는 게 아니야? 그냥 통과하는 거야? 그 말에 전화기 너머로 숨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양부모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이의 존재를 정식으로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양어머니는 아이 사진을 보자마자 울었습니다. 이 아이, 이 어릴 적 너를 쏙 빼 닮았다.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는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 말은 선언이었고 작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아이 울음에 제일 먼저 반응했고 기저귀를 갈며 웃기도 했습니다. 딸은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이젠 진짜 아빠 같네? 그 말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그의 과거와 현재를 엮어서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아 출신의 내부 고발자, 혼외자 출산 논란. 그 문장은 아들을 2번 죽이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모든 걸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만 지킬 수 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 말에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러지 마. 우리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게 도망치지 마. 그 말은 사랑이 아니라 요구였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아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게. 그 말에 아이의 울음이 멈추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을 보내야 했던 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침묵이 오늘의 이 선택을 만들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들이었던 시간을 잘 통과하고 있어? 그 말에 아들은 처음으로 저를 안았습니다. 그 포옹은 30년 만에 귀환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결정된 날, 아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이 아이에게 제가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 말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제10화. 우리는 서로를 늦게 만났을 뿐 잘못 만나지는 않았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연습을 혼자 해보던 날이었습니다. 작게, 아주 작게 불러도 아이의 손이 꼼지락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 모든 일이 현실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아들이 직접 지었습니다. 제가 이 어렸을 때 불리고 싶었던 이름입니다. 그 말에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선택에는 미련도 복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아이의 출생신고서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펜을 쥔 손이 조금 떨렸지만 끝까지 잘 써내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이 아이는 아버지를 얻었고 내 아들은 자신의 시간을 되찾았겠지?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기사도 댓글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예전처럼 숨지 않았습니다. 유모차를 밀고 당당하게 밖으로 나갔고 누군가 쳐다보면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그 말은 괜찮다는 선언이 아니라 괜찮아지기로 한 선택이라는 걸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아들은 아이와 함께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아무 설명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를 안은 채 카메라를 바라보는 사진이었습니다. 때론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강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아이와 함께 양부모를 만났습니다. 양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오래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 말은 사과였고 작별이었으며 축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더 이상 양부모를 부모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성숙이라는 걸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근데 그 긴 세월 동안 저를 왜 찾으셨어요? 그 질문은 30년을 건너온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했다는 말이 너무 늦었네. 그리고 다시 와줘서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고 싶었었어. 그 말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딸은 아이를 재우고 나면 가끔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 사람 사랑한 거 진심이었어. 그 말에는 후회도 집착도 없었습니다. 그치만 이제는 아이 아빠로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야? 그 말은 성장 선언이었습니다. 아들은 딸에게 다시는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딸도 함께 살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랑 대신 책임을 선택했고 집착 대신 거리감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어른의 선택이라는 걸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이의 100일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사진도 잔치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 마주 앉아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아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너는 이 아빠 인생에서 제일 늦게 왔지만 그 대신 제일 먼저 지켜줄 거야. 그 말에 아이의 손이 아들의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30년 전에 제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늦게 돌아온 거라고. 이제 저는 아들을 붙잡지 않습니다. 딸을 통제하지도 않습니다. 아이를 대신해서 살아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옆에 서 있을 뿐입니다. 넘어지면 손 내밀 수 있는 거리에서요.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상한 가족이지.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너무 늦게 만난 가족이야. 우리는 서로를 늦게 만났을 뿐 잘못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묻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다시 만난 게 다행이었는지 아니면 너무 늦어버린 건지요. 부모라는 이름으로 지켜야 했던 것과 포기해야 했던 것 사이에서 저는 끝내 완벽한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라면 3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같은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오늘의 아픔을 알면서도 다시 그 길을 걸으셨을까요? 정답은 없다는 걸 저도 이제는 압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의 마음속엔 이미 각자의 답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 이야기, 여러분의 선택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한 줄이라도 괜찮습니다. 마음에 남은 생각을 남겨주세요. 저는 그 마음을 조용히 끝까지 읽겠습니다. 소중하고 긴 시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